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취한다고 그래서 전선을 뒤집는 건 아니다.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치고 들어가서 키이우까지 들어가면 되지.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이잖아요. 이건 뭐냐? 우크라이나 내에 전쟁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끌겠다는 거지, 전쟁을 뒤집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 그럴 능력이 러시아는 지금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공습을 펼쳤다는데 사실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죠. 취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기간부터 24hours,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빨리 끝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주요한 국제 외교안보 이슈 3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 다시 되돌아보면, 선거 때 러우 전쟁은 24hours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중동, 이란 문제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좋았고 러브레터 보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3가지가 사실은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러우 전쟁은 무조건 빨리 끝내. 중동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 김정은과는 러브레터니까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한테 기분 나쁘죠. 김정은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근데 1월 20일 날 취임하고 6개월 됐네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처음 젤렌스키를 워싱턴으로서 불러 만난 게 2월 28일이었어요. 그럼 말싸움하는 게 전 세계를 생중계된 기억날 거예요. 그때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트럼프가 분명히 종전, 전쟁을 끝냈다. 그런데 2월 28일 언쟁, 워싱턴 백악관 언쟁 이후에 젤렌스키 트럼프 용어가 바뀌었어요. 휴전으로. 왜냐하면 종전은 어려우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5분의 1을 장악한 상태에서 어쨌든 푸틴은 그게 원래 자기네 땅이다 이런 생각, 노보로시아 제리나 2세가 19세기 말에 크림 칸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이 노보로시아라고, 크림 포함해서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그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 독립할 때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영토였으니까 행정적으로,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푸틴은 이 영토를 절대로 돌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종전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영토 문제에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푸틴은 이 영토를 돌릴 생각이 없죠.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종전협정에 서명을 하고 그 땅을 푸틴한테 줘버리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뺏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정치적 운명도 끝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물론 젤렌스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영토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건 또 푸틴이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나토 가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따라서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불가하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휴전. 휴전은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잠깐 쉬는 거니까. 6.25도 이 휴전으로 끝났잖아요. 아미스티스 정전협정으로. 지금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남북 간의 전면전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전이지만 영토 문제 같은 건 아무 해결이 안 된 거죠. 대한민국 헌법 입장에서는 북한은 우리 땅이고 김정은 정권은 괴뢰 정권인 거고. 근데 북한도 그랬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우리는 같은 나라 아니야? 민족도 아니야? 그럼 지들끼리 살겠다고 다른 국가 분리론을 제안한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 모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전쟁도 6.25도 약 2년간 휴전협상 끝에 휴전이 됐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직접 2차례 만났어요.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고, 그리고 3번째 협상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투는 격화하고 있다. 왜냐? 개전 이후로 최대 규모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가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량면으로 볼 때는 최대 규모의 러시아의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전선에서도 전투는 격화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는 휴전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을 양측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진격했다, 마을을 점령하고 있다,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11명 모여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세를 뒤집는 대공세 차원은 아니에요. 전략적인 요충지나 전투에서 전술적인 승리를 위한 거지, 전략적으로 판세를 완전히 깨는 그런 능력은 양측 다 현재 없어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1200km거든요. 그럼 지금 남북의 전선은 248km밖에 안 돼요. 248km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 명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근데 1200km 전선을 유지하는데 1200km 전선에서 어디를 뚫고 들어가며
그러면 양쪽을 역공으로 또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병력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갈 11만 명이 포크로우스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면적인 공세는 딱 두 번 있었어요.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크림반도 남부, 돈바스 동부, 벨라루스 지역에서 북부에서 치고 들어갔던. 근데 그게 초기 공세는 실패했죠. 물론 우크라이나 면적 5분의 1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는 교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세였고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공세였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공세였어요. 2023년 6월에 하계 대공세를 우크라이나가 약 1년 반 동안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무기와 병력을 중심으로 남부 벨트 서던 코리도어라고 하는 크림에서 돈바스에 있는 긴 지역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병력을 한데 모아서 쏜 것처럼 그 남부의 긴 벨트를 끊어버려서 아저우해까지 진출해서 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끊어버리고 각계급파하자라는 주장이었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점령당한 주요 지역을 일거에 회복을 하자. 그럼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잘루즈니와 젤렌스키가 대립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력을 넓혔고 그러면서 남부 돌파에 실패했고 러시아가 그동안 구축했던 전전선의 강력한 저항의 축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공격이 분쇄가 됐어요. 양측 다 소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러시아가 소모했고 대공세에서 2023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모됐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전선 1200km 전선은 거의 교착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약간 우위를 보이는 이 상태에서 진격하고 그 다음에 퇴각하고 우크라이나가 진격하고 퇴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고 결정적인 계기는 2024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거꾸로 돈바스 북쪽에 있는 쿠르스크를 치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서울시 면적 정도 해당하는 1200, 1300제곱킬로미터 점령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사실 러시아가 다 회복을 했어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계속 교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취한다고 그래서 전선을 뒤집는 건 아니다. 만일에 공세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치고 들어가서 남부전선을 돌파해서 키우까지 들어가면 되지.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잠깐! 왕초보도 컴퓨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유튜브, 쇼핑몰, AI로 돈 버는 법까지 80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네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이잖아요. 원거리에서. 이건 뭐냐? 우크라이나 내에 전쟁 피로감, 전쟁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끌겠다는 거지. 전쟁을 뒤집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 그럴 능력이 러시아는 지금 없어요. 거꾸로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근근히 유지되는데 뚫고 들어가서 실질을 회복하고 러시아 국경까지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쟁 수행 능력의 한 절반 정도를 본인들이 담당해요. 한 20에서 25%를 나토의 지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무기가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하이마스, 에미라레스, 그러니까 다연장, 그 다음에 한 발짜리 지원은 에이테킴스, 이건 사거리가 300km예요. 거의 이 수류탄 한 700에서 한 900개 정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하나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원에서는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미국의 무기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줄이면 우크라이나군이 확 밀려요. 그 다음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우크라이나군이 안정적으로 전선을 유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눈에 해당하는 정찰, 감시 이런 정보를 모두 미국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정보를 주면 우크라이나군이 정확하게 러시아의 목표 물류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100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물론 직접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나토에 판매를 하고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걸로. 그리고 최근에는 패트리어트 포대 2개 포대를 독일에 즉각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독일이 가지고 있던 패트리어트 포대가 빠져서 우크라이나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도 압박을 했다가 러시아도 압박을 했다가 이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데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극단적인 칼을 꺼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그 다음에 세컨더리 생션, 2차 제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2차 제재는 러시아는 아무리 제재해봤자 메롱메롱하고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의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전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컨더리 생션은 뭐냐면 러시아를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러시아의 석유와 우라늄을 사가는 국가한테 때리는 거예요. 그 주로 그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가는 게 인도하고 중국이거든요. 이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얼마? 100%. 이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무려 100%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수출 못 하죠. 지금 뭐 10%, 20%, 우리도 25% 갖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죽을 상인데 100%를 부과하면은 못 하는 거죠. 거기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트럼프 친구인데 미국 상원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는 관세가 무려 500%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걸 부과하는 순간 러시아는 석유를 그 어디에도 팔 수 없는 거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간을 지금 줬어요. 50일 시간을. 향후 50일 내에 전쟁을 안 끝내면 최대 100% 세컨드리 생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카드를 지금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휴전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면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고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빼들은 거고,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이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내용은 휴전 협정이 되겠죠. 위해서는 푸틴을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0일 이후에 그 이후에 100% 관세 세컨더리 생산 말한 닷새 뒤일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도 우리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큰 흐름은 전투는 격화하고 있지만 전선은 교착 상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드론과 미사일로 대규모 최대 규모 전쟁 발발 이후로 최대 규모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게 판세를 뒤집는 건 아니다. 푸틴 생각은 우크라이나 내에 전쟁 피로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을 승질나게 하고 있고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세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국에 가서는 푸틴 젤렌스키 간의 정상 간의 순회 회동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푸틴도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적당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휴전에 이제 동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도 6.25 2년 협상을 했기 때문에 휴전 협상을 단기간에 그렇게 한꺼번에 문제 해결이 되질 않는다. 그러나 빠르면 올해 안에 휴전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트럼프가 얘기한 50일 이후에 실제로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관세를 100% 부과하느냐, 또 부과했을 때 효과의 여부에 따라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5% 관세를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왜 50일을 줬냐 이거죠. 그냥 다음 주부터야 그럼 될 거잖아요. 최근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푸틴 마지막 통화에서 푸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확인은 안 됐어요. 나한테 60일만 주면 내가 원하는 전략 목표 다 점령할 수 있다. 그럼 50일은 비슷하잖아요. 그 사이 트럼프는 시간을 푸틴한테 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왜 즉각적으로 안 하느냐. 그리고 트럼프는 왜 이렇게 푸틴을 좋아하느냐.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하고,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푸틴한테. 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모스크바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혹시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있어요. 어떤 약점인지 알죠? 뭐 앱스타인 뭐 지금 리스트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확인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선거 개입한 걸로 밀러 특검이 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증거는 못 찾았거든요. 그 가능성. 그래서 확인은 안 됐지만 의외로 트럼프는 푸틴과의 프렌드십, 그 다음에 푸틴을 많이 봐주고 있다. 따라서 50일 이후가 푸틴을 압박을 하는 실질적인 협상 시간을 준 건지 아니면 푸틴을 어느 정도 봐준 건지 이건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고 50일 이후에 지나봐야 된다. 그러나 100% 세컨더리 생션 2차 제재가 실현되면 러시아로서는 견디기 어렵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없으면 트럼프가 그 관세를 100%에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말도 5% 점차적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휴전으로 간다. 최근 러우 전쟁의 상황은 어떻고 러시아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벌써 이제 8월이 되면서 3년 반이 됐어요. 정말 뭐 처음에는 그냥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3년 넘게 이렇게 끌다 보니까 양측 다 사실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또 좀 지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도 물론이지만 러시아도 내상이 좀 적지 않은데 사실 러시아 경제는 좀 좋아요. 사실은 좋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뜻밖인데 이제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전쟁 초기 군수 경제라든가 어떤 무기 생산 또 여러 가지 뭐 군복이라든가 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 기간 경제가 이제 호황을 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유가가 고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가지고 온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남성들이 지금 전쟁터로 나갔지 않습니까? 러시아만 해도 뭐 초기에 벌써 한 60만 명이 징집돼서 나갔고 또 징집을 피해서 해외로 나간 청년들만 해도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에 시달리는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러시아 외곽 모스크바나 이런 도심지 말고 중소공업 도시는 또 좀 괜찮은 면도 있는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소공화국이나 중소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업 도시들이 좀 쇠락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 전쟁의 물자를 대거나 군수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좀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병사들이 특히 이제 소공화국이나 이런 데 병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일시에 우리 돈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청년들 기준으로 보면 한 3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그만큼 뿌려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좋지만 러시아 경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차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뭐 한 650만 발의 포탄을 이미 받았고요. 포만 해도 한 600문 이렇게 뭐 받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러시아가 지금 군수 경제로 조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무기 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력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내부의 어떤 무기 생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보다는 그게 다 뭐 손실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또 많은 이제 당장 뭐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전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지출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 폭격기 타격과 주요 군기지 공격이 러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뜻밖의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마치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군한테 이제 기습 점령당해서 그걸 탈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용이 큰 이런 손실이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뭐 저가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성비가 좋은 공격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 타격도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푸틴이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격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민간인 살상을 뭐 마다하지 않고 집중적인 포격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비난이 일고 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손상받은 자존심, 또 전쟁 목적의 수행,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계속 이 전쟁, 종전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영토, 특히 이제 이미 차지했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원칙 하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현실적일까요? 단기적으로는 휴전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만족할 만한 종전 협상안이라든가 종전안을 만들 수가 없고 트럼프의 압박도 사실 양측에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중재에 나선다 해도 양측이 일정 기간을 좀 휴전하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자칫하면 그런 휴전 상황이 장기화될 공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좀 교착 상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좀 국제 정세는 좀 불안한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휴전 상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또 국제사회의 어떤 뭐 압박이나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할 가능성 이쪽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나토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완전한 전쟁의 종식 이런 것들을 위한 협상안 마련 그리고 푸틴에 대한 압박이나 설득 젤렌스키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변화와 우크라의 드론 방어가 전황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선방을 했죠.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군을 압도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특히 러시아의 전차 부대 행렬을 집중적으로 포격함으로써 많은 손상을 입혔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SNS에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런 드론전을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작년 가을부터 그 이후부터는 북한군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러시아가 키이우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을 공습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좀 우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영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SNS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여름 들면서 러시아가 하계 대공세를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적절한 대응을 보이질 못하고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해오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트럼프의 좀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나토도 사실 과거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그 지원을 뭐 줄였다기보다는 미국이 지원하는 그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줄어들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군비를 늘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지금 GDP 한 3.5% 이렇게 되는데, 국방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를 늘리지 못하도록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고치는 개헌까지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나 이 나토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또 크림반도를 침공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안보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 5개국이 국경에 이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이거든요. 이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대인지뢰 매설 금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탈퇴하고 있어요. 그 국가들이 보니까 핀란드하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 또 폴란드, 이렇게 나토 5개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경계선, 그게 이제 친러시아 계열인 벨라루스하고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수발키 회랑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이 설정돼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 엄청난 양의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넘어오기가 힘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던 철의 장막, 이게 과거에는 이제 공산권의 침략 이런 것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됐던 이런 것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유럽의 군비 증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 초기에 유일한 우군이었던 벨라루스, 근데 뭐 별로 보탬이 안 됐죠. 그냥 이념적인 동지, 원래 친러시아 계열이니까. 근데 작년 가을부터 북한 김정은이 군 병력과 포탄 또 무기를 보내면서 많은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낸 푸틴이 지금 받아들인 북한군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추정하기로는 약 1200만 발의 포탄이 152mm로 환산할 때 러시아에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찾은 것 같고요. 점차 이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반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이런 거를 좀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8월 31일 날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여기에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트럼프,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이제 반제 전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을쯤에는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이 연대하는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